자, 오늘은 좀 늦게 끝난다 그랬죠? 예. 뭐라고요? 간식 다 준비하라 그랬죠? 예. 어차피 준비 안 하라 그래도 뭐 다 해오시는 분들이고. 예. 자, 여기 576페이지 이제 주택법 총칙 파트인데요. 자, 이 주택법이 시험에 7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7개를 다 맞히는 게 목표입니다. 주택법은요. 이거는 가능하거든. 주택법은요. 7문제. 주택법은 전체 시험 분량, 전체 그 법 분량 중에요. 한 3분의 1에서 한 6문제 나와요. 3분의 1에서. 나머지 3분의 2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선생님 한 문제 나오는 3분의 2를 시간이 있을 때 먼저 공부하고 시험에 임박해서 3분의 1을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시험 임박했는데 그 상태로 그냥 가. 공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먼저 공부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법은 이 7문제가 나오는데요. 주택법의 이제 총칙 파트가 용어 정의가 주로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건설 파트가 있고요. 건설 파트. 그다음에 주택의 공급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파트. 그다음에 리모델링 파트가 있어요.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보치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총칙 파트에서는요. 이제 이 용어 정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용어 정의는 가장 적게 나왔을 때가 2문제가 나왔다고요.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7문제 중에서 3개면은요. 조금만 공부할 때 3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용어 정의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돼. 달달달달. 그래서 일단 3문제를 맞추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거기 주택법은 그러면 왜 주택법은요 다른 법하고 출제 경향의 차이가 있냐 그러면 주택법을 출제하실 수 있는 교수님은 2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요. 2분 정도예요. 2분. 주택법은 하도 개정이 심하기 때문에요. 개정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 외에는 출제를 거의 못해요. 그 제가 예전에 민간 자격증 출제하러 갔는데요. 3시까지 오라 그랬거든. 저는 한 2시 반쯤에 갔는데 다른 교수님은 다 2시에 다 와가지고 법을 하나씩 먼저 다 맡은 거야. 자기는 국토계획법, 어떤 분은 도시개발법, 누구는 건축 다 맡고 내가 제일 늦게 가니까 주택법만 다 남겨놨어. 주택법 출제시라고요. 왜? 제일 겁나는 법이 주택법이 하도 개정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택법을 갖다가 출제를 했었고 그때 민간 자격증 시험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봤더니 또 이제 그 잘 못 모르던 분이 주택법을 또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문제를 검수를 했거든요. 검수하는데 그 교수님이 내셨던 주택법 문제 20문제 중에 17문제를 고친 기억이 있어. 예. 예. 이 다 17개가 다 뭐냐면 개정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다. 예. 심지어 바뀐 지가 17년 된 것을 17년이나 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잘못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전체 검토할 때는 모든 교수님 다 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2명의 직원이 컴퓨터를 딱 켜놓고요. 오류를 그때그때 확인해요. 이거는 법조문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법제처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확인해 보는 직원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직원이 실수한 건 제가 미리 알려줘요. 너 법률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이게 정답인 줄 알 거다. 밑에 부칙을 봐라. 밑에 부칙에 나와 있어.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주택법은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내실 만한 분이 딱 2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2분 중에 한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 분밖에 사실 없어요. 한 분밖에. 그렇지만 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온다. 똑같아요. 똑같이. 예. 그래서 다른 것은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를 두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2년 주기로 이렇게 출제연이 바뀌다 보니까 간격을 두고 나오는데 주택법은 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계속. 예. 안 바뀌어. 계속 나와 주택법은요. 그래서 주택법은 우리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요. 그 보충 문제를 아마 7, 8월 달에 문제 풀 때 더 나눠드릴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은요.
그러면 주택법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고 딱 찍어서 공부하면 17개를 다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주택법의 점수를 올려야 돼요. 저기 용어 정의 이제 주택 법 이름이 주택법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전부 또는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말하고요.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포함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요. 단독주택은 종류가 3개야.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3개고요. 하나가 빠져 있죠. 공간. 우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공간이 있었죠. 주택법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아서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벽, 복도, 계단, 주차장 이런 거죠. 우리 공동주택 종류는 3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렇게 있는데요.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의 구별은 주택으로서는 층수로 구별합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때는 아파트,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때는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데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별은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로 구별합니다. 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 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죠. 지하가 주차장 연결됐다 할지라도 하나의 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동으로 본다. 가로에 나와 있고요. 4번에 이제 준주택이 이제 시험 예상 문제죠. 계속 나오는 거.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것을 준주택이라 그러는데 준주택 종류 4개를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4개가 준주택이고요. 뉴스 호스텔 같은 거는 준주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다중생활시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중생활시설에서. 자, 이 다중생활시설 옛날에는 우리가 고시원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인데 요 다중생활시설은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은요. 요거 숙박시설이야. 숙박시설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은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2종 근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중생활시설은요.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500 미만일 때는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숙박시설이든 2종 근생이든 가리지 않아.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법에서는 다 준주택이야.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왠지 머릿속에요. 건축법에서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다중생활시설은요. 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2종 근생에 해당되는 다중생활시설만 준주택이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 들지 않아? 어떻게 숙박시설이 준주택이 될 수 있지?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걸 노려서 문제를 내는 거야. 이걸 노려서.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은 주택법상 준주택이 되지만 5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이게 시험 문제야. 그래서 건축법과 상관없이 준주택이라고 아셨죠? 둘 다. 예. 이게 시험 문제야. 그다음 우리 국민주택의 개념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바뀌었죠. 작년에. 그래서 국민주택 개념은 30년을 쓰던 것을 작년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야지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인데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번 국가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번 국가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의 뜻. 그 다음 6번에 국민주택 규모라고 나와 있죠. 규모. 이거 시험 내면은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틀려요. 틀릴 것 같아서 계속 또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래도 틀려. 예. 그래서 또 공부를 합니다. 이거.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 그래요. 33평형 아파트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 25.7평이야. 25.7평. 바로 1호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 1세대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 단독주택 1개든 공동주택 1개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25.7평 이하. 이게 국민주택 규모인데 시험 문제는 가로가 나오는 거예요. 가로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가로가 나오는데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 그래.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니고 읍이나 면인 지역에서는 읍면 지역에서는 주거 전용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거지. 예.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수도권이 아닌 도시 지역인 읍면 지역에서는 얼마인가? 85. 예. 수도권인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얼마인가? 85. 예. 100이 되기 위한 조건이 제일 까다로워.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라도 도시 지역일 때는 85야.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이어야 돼.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써놓으면은요 틀려요. 그래서 예.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는 얼마인가? 100이야. 예전에 기출문제 1번 85제곱미터 이하, 2번 100제곱미터 이하. 죄다 1번 찍고 돌아왔어. 예. 그래서 왜 틀렸냐 그랬더니 국민주택 규모라서 최대라는 말이 눈에 안 보여. 최대는 100제곱미터 이하.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셔서 민영주택 있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 그래요. 전국의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빼고 남는 게 민영주택인데 길 가는 아줌마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줌마, 민영주택이 뭔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민영주택,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아니야? 아닙니다. 예.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인데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다 해서 이것을 옳은 지문으로 냈었다니까. 옳은 거 골라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문제 풀다가 놀래버린 거야. 세상 이건 무조건 틀린 건데 옳은 거 찾기가 없어. 5개 지문 중에 옳은 게 없는 거야. 예. 옳은 거 찾기인데 냈으니까. 예. 그 학생들이 그 문제를 몇 번을 읽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거 막 찍고 해가지고 그걸 다 맡겨줬죠. 그 출제하신 분은 동네 아줌마나 별 차이가 없던 분이 출제했어요. 동네 아줌마 별 차이가 없던 거. 예. 그래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고 그 문제가 유일하게 주택법에서 개정이 안 됐는데도 출제 오류가 된 유일한 문제였어요. 다른 것은 지금까지 주택법에서 출제 오류가 났던 문제는 다 맞게 해주거나 아니면 복수 정답 인정한 것은 다 개정된 걸 잘못 낸 거였고요. 이거는 개정된 것도 아닌데 잘못 냈죠. 퇴출됐다. 퇴출됐어요. 퇴출.
그다음에 8번에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구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하고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임대료만 매달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주체,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주를 말하고요. 주택법에서는 이제 사업주체, 그리고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번에 등록한, 이게 바로 건설회사예요.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 바로 등록사업자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바로 실제로 봤더니 건설회사더라. 4번에 그 밖의 대표가 주택조합이죠. 11번에 주택조합 종류 3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요 3개가 있고요. 12번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데요. 주택부대 복리시설을요. 주택부대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일단의 대지입니다. 주택단지가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요. 주택하고 부대시설,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나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는 주택단지 안에 세트로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단지가요,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단절. 근데 이 단절시키는 시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시설로 단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단절이 되면요.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요. 그 얘기는 이쪽에다가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터지죠. 여기 부대시설,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관리소장님, 이쪽까지 순찰을 나가야 돼. 근데 여기 길 건너시다가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철도, 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 또 이쪽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에 만약에 복리시설, 상가가 없으면은요, 이쪽 상가에다가 야식을 주문합니다. 치킨집에다가 둘둘 치킨,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예. 페리카나 치킨 또 하고 굽네 치킨 다 배달이 안 와요. 예. 그래서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는 것은 주택, 부대, 복리실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요. 요때 요 단절시키는 시설이 시험 문제야. 예. 그래서 여기 박스에 나오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 3번까지 외워주는 게 예의다. 4번은 권장사항이다. 4번은요. 4번 안 외워도 정답 못 맞힌 적은 없어요. 예. 1, 2, 3번. 주택단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이 써먹어요.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요.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요. 재개발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201동. 여기가 이제 일반 아파트 101동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를 지나가는 도로를 뚫어요. 원래 우리 재개발 사업의 전체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비법으로 주택단지를 만들 때는 주택단지에는 주택법이 적용이 돼요. 개별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택단지를 만들 때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같은 주택단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뚫어도 19m는 괜찮아. 19m는요. 20m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같은 주택단지야. 단지 이렇게 도로를 뚫어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버리고 나면 요 일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버립니다. 예. 요즘에 그 재개발 끝내서 만든 아파트 단지 보면 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도로를 다 만들어놔요. 이렇게요. 예.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 전에는 이게 왜 시험에 안 나왔는가? 전에는 이걸 별로 잘 몰랐어요.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살던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깨닫는 거지. 이 조문의 뜻을. 예. 13번에 부대시설하고요. 14번에 복리시설이 있죠. 주택법에서 단일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두 개 구별하는 거예요.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까지고 3번은 대통령령에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중개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주택관리사 시험이라고 있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이라고 있어가지고 요 주택관리사들이 주택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건축법, 주택법, 정비법이 시험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부할 때 대통령령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본인이 관리할 대상이니까 시험이 나오거든요. 우리 중개사는 이제 중개하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죠. 예. 우리는 1, 2번까지만 보면 되고요. 가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공법만 따로, 그 부분만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걸 갖다가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법만 따로 동영상 수강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딱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저를 알아보는 소장님도 이렇게 있고 어쩐 일이십니까? 저 이사 왔어요. 예, 너무 반가워하는데 좀 찜찜해. 예, 찜찜해. 왜? 주택법을 잘하는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소장님은.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번. 14번에 복리시설이 있죠.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를 말합니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헬스장 같은 데 있죠. 야, 이 간지가 벌써 몇 달 됐다 이거. 예, 내가 이제 경로당, 예, 여기까지 복리시설. 그러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중요해서 많이 나왔을까? 개정이 안 돼서 많이 나왔을까? 개정이 안 돼요. 마지막 개정이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보기 전에 경로당이 원래 노인정이었어요.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바꿨어. 예, 이게 14회 시험 보기 직전의 개정사항이고 그 이후로는 개정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노인정이라는 말이 명칭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경로당으로 바꿨습니다. 경우에 따라 노인도 갈 수 있는 곳 경로당. 이렇게. 그래서 부대 복리시설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예. 지난번에 아까 우리 공개공지에서 팔던 책이 있잖아요. 공개공지에서 60일간 팔 수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샀거든요. 그 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 예. 여자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 책에 나오더라고. 예. 발이 편하다고 신발을 사면은 늙었다는 증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옷이 편하다고 옷을 사면은 그 늙었다는 증거래. 예. 그래서 늙으신 거야? 예. 그래서 안 늙었다는 것은 발이 불편하도 이쁜 거 신고, 예. 편하지 않아도 이쁜 옷을 입으면은 늙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다 안 늙으신 분 같아요. 오늘도 이쁘게 입고 하셨는데. 예. 학원 올 때 이쁘게 단정 입고 오시는 분들이 중개사 사무실에 출근할 때 단정하게 오셔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여기는 잘못 왔다 싶은 게 딱 보면 예. 딱 문을 열고 잘못 왔다 싶은 게 있어요. 딱 봤을 때 머리는 부시시하고요. 머리에 비듬까지 막 있어요. 떨어지면 발등 깨질 것 같아. 그럼 일단 부시시한 사람 있다니까요. 단정한 사람 있는 게 또 있고 막 그러고. 그래서 딱 문 여는 순간 저 사람이 뭘 알겠나 싶어서 문 닫고 나온다니까. 예. 그런 데가 있고요. 딱 하면 왠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예. 저 사람 잘할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엘리베이터 우리 딱 올라가면 양쪽에 우리는 집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딱 나오는데 맞은편이 804호에 804호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기 분명히 팔렸다 그랬는데 새로 이사 온 줄 알았는데 사서 들어온 사람이 다시 내놓은 거야. 예. 사 들어온 사람이 다시 내놓은 거야. 예. 몇 달 만에. 예. 몇 달 만에 한 2억이 올랐거든. 다시 내놓은 거야, 이걸. 예.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집을 보러 온 사람 같고,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동산이라 그랬더니 어느 부동산이래.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저거 매매가격이 얼마나 나가요? 그랬더니 얼마 나간다는 거야.
내가 아는 것보다 한 5천만 원을 싸게 부르더라고. 예. 그러니까 중개사를 다 그래. 중개사들은요, 집을 팔 것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가격을 싸게 하고요. 집을 살 거를 사는 사람한테 비싸게 불러요, 항상. 이 간격이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날 못 알아보는구나. 전에는 다 알아보던데 최근에 어디 붙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공부를 하셨는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오기 전까지 물어봤는데 반 정도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데 반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 내가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1,600명 회원이 우리 커뮤니티에다 내가 올리려고 해, 지금 어느 부동산 이것도 모르더라. 맞아. 예. 그러면 바로 문 닫는 거야. 그거. 예. 아니 단지 그 상가 바로 거기 있는데 그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지 내가 올려서 딱 검증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에서 끝이야. 그 사람은 끝이야. 우리 아파트에서는 내가 올리면은. 그래서 대답 못 하더라. 공부 안 한 거죠. 예.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더라는 거지. 예. 자격증은 따도. 예. 자, 우리 여기 복리하고 부대 시설은요.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게 예전에는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는 요즘에는 복리 시설을 갖다가 쫙 써줘요. 그 중에 하나를 틀게 쓰는 거야. 예, 지문에 부대 시설을 다 써주고 그 중에 하나가 틀려. 그러니까 찍어서 외우면 안 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됐지만 아닌데 이제는 기반 시설.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기반 시설을 말한다. 기간 시설, 도로 등등. 간선 시설, 주택 단지 안의 기간 시설과 주택 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 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 말하고 가스 시설 등등은 주택 단지 안의 기간 시설을 포함하고요. 공구는 공사 구간을 말해요. 요건 중에 지금 거기 보시면 1번에 6m 이상 너비로 경계를 설정.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리 6m 이상이고요. 오른쪽에 위에 세 번째 줄에 2번 있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두 가구가.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제가 국토부에서 아침밥 얻어먹고 이걸 말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때가 40평대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이 됐는데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오라고 초대장이 왔어요. 공청회 하겠다고. 라마다 서울 호텔이라고 있어요. 아침 7시까지 오래. 갔더니 손바닥만한 고기 한 덩이 주더라고 아침밥으로.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40평대 아파트를 두 가구가 쓸 수 있도록 나누자는 거예요. 현관을 두 개를 만들고 구조를. 어차피 40평대는 욕실은 두 개 아니냐. 각각 떨어지게 만들고 욕실을 간격을 두고 단 부엌이나 하나 더 만들자. 부엌을. 예. 그리고 만약에 터서 한 집이 다 쓸 수 있도록 벽을 부시기 쉬운 벽을 설치하거나 문을 설치하자 그랬어요. 이랬다가 욕 먹었어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이거 유럽에 이런 거 많아요. 유럽에 가면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로부터 2년 후에 이걸 만들었어요. 밥 한 끼 얻어먹고 아이디어 제공했네. 예. 욕 먹고 처음에는.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 소유권은 못 돼. 예. 요건 1번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 경계벽. 발로 차면 부서지는 구조예요. 설치할 것. 전체 세대에서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전용 면적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동그라미 2번은 주택 세대를 셀 때는 이것은 한 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20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오는데요. 300세대 미만으로 져야 돼요. 이거 지금 자주 나오죠. 150세대였다가 300세대 미만으로 고친 거예요. 개정된 거죠.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돼요. 예외로 100제곱미터 이하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거는. 왜? 도시 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100이 나올 리가 없어. 종류가 3개인데 이 원룸형 주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원룸형 주택.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했죠. 공동주택의 밑줄을 긋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 원룸형 주택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데 방이 1개다. 아파트인데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4개 층이야. 660제곱미터 초과하는데 방이 1개다. 연립주택인데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 주택인데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룸형 주택을 가진 저는 임대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러 갔는데 여기 공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돼 있어. 다세주택.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그 담당 여자 공무원한테 저는요 원룸을 분양받았는데요. 여기 다세대 주택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봤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아 그거는요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 중에서 요 조건을 갖춘 게 원룸형 주택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원룸 분양 받았는데 이거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는데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이걸 들고 과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과장님 가지고. 그럼 과장님 뭐라 그랬어요? 진짜 그러네. 벌써 오래전 얘기죠. 법이 만들어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러면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가 5개 층 이상인데 방이 원룸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있다고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거 가지고 응용 문제를 낸 거야.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일 때 85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을 수 있다. OX. X지. 아파트는 원룸형 주택만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85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이하니까 85는 있을 수가 없어.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는 다 50제곱미터 이하예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해야 돼요. 욕실, 부엌, 주차장 쓰면 안 돼. 주차장을 세대별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원룸형 주택의 최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하고요. 주차장 8대를 확보해요.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다가 분양평수 7평, 실평수 5평짜리 원룸을 각 층에 6개씩을 설치해요. 6, 4, 24, 24개죠. 딱 맞아. 8대의 주차장, 24개의 원룸. 그럼 원래는 16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안 했죠. 그 공간이 바로 수익을 생기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절약하는 거죠. 그래서 원룸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16대를 적게 설치하기 때문에.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요. 그렇죠? 주차장 설치하면 안 돼. 세대별로는. 그다음에 3번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거 그랬죠. 예전에는 보일러실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거 만들었어요. 법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자기가 이걸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책상 위에서 만들었어요. 난리 났어 이제. 초기에 만든 원룸은요. 보일러실을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일러실을 욕실에다가 두던가 보일러를 아니면 방에서 본인이 끌어안고 자야 돼. 예. 그래서 전국에서요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예. 실제 안 맞는 구조 만들었다고. 그 법을 개정해서 보일러실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예.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라. 근데 전국에서 이제 투룸 수요가 막 증가하는 거야. 투룸 수요가. 투룸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투룸을 분양받으신 분이 구청에 가서 봤더니 원룸이라고 돼 있어. 원룸이라고. 예? 저는 투룸을 분양받는 왜 원룸이라고 돼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뭐라 하겠어요? 진짜 그러네. 우리 법에 투룸이라는 건 없어요. 바로 이 원룸이 요거 2개.
공간 나눠주면 우리가 흔히 투룸 그러지만 법적으로는 원룸이에요. 예. 그 저는 알면서 계속 거기 가면 물어봐요. 그냥 대답 제대로 하는가. 예. 대답 틀리기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법 몇 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무슨 몇 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리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 컴퓨터 켜보라 그래. 법제처 들어가서 딱 읽어줘 내가 이렇게. 예. 그러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주변 사람들 다 난리가 나버려. 예. 그러면 명함을 하나 달라 그래. 나는 명함 같은 거 없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가지고 저 무직이에요. 그래. 예. 예. 무직인 나도 아는 걸 왜 담당 공무원이 모르세요? 그래. 가지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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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로 하는 얘기죠.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가지고 이거 담당자 아니세요? 막 그러고. 자 거기 보세요. 4번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건.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한 7번 정도가 개정돼서 도시형 생활주택 7번 정도가. 예. 처음부터 개정 안 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해본 적이 없는 새 만들다가 사람들이 항의하면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계속했죠.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주택 보세요. 둘 다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 아닌 다세주택을 했죠. 원룸이 아닌 연립주택, 연립주택 중에서 원룸은 안 돼. 원룸은 위에 1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룸이 아닌 연립주택인데 허가를 단지형 연립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단지형 연립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립주택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주택법에서 안 나와. 예, 그 차이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연립주택을 지을 때요, 그냥 주택법에 나오는 일반 연립주택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나오는 연립주택은 우리가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단지형 연립주택,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받는 연립주택의 특징이 주택법이 안 나온다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 잘 못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법에 나오는 주택 건설 기준이나 이런 데 나오는 뭐냐면 주차장은 그대로 똑같이 설치해야 돼. 일반 연립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나오는 단지형 연립 주차 똑같아. 그러니까 주차장은 전 차이가 없어. 단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기타 다른 복리시설 같은 거 있죠. 면적을 줄여 주전을. 그래서 거기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지형 연립주택은요. 일반 연립주택에 몇 가지 완화 규정을 적용한 것을 적용받고 싶을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짓는 거야. 주차장만큼은 완화가 안 돼. 나머지는 완화가 돼요. 예. 단지형 다세주택도 그냥 주택법에서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나오는 단지형 다세대를 지으면 주차장은 똑같아. 똑같이 한 세대 한 대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데 나머지 기준들이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무슨 기타 건축 관련 기준이 다 완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나오는데요. 둘 다 또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완화시켜주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에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나의 건축물 일부는 도시형, 일부는 일반 주택 못 지어요. 예, 섞어서 못 짓는다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같이 건축할 수 있는 거.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거 가능하다. 요건 한 세대는 누가 사는 거예요? 집주인이 사는 거. 이것도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번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건 가능하다. 이게 주로 사례가요. 논현동이라든가 삼성역 주변, 삼성동 주변에 보면 오후 5시쯤 되면은요.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막 나와. 골목에서. 미장원 바로 가고 막 그럽니다. 이 아가씨들이 나오는 집을 보면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서요. 원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조문에 따라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과 원룸형 못 져.
단정 다세대와 원룸형 못 지어요. 예. 에너지 절약형 그런가 보다. 건강 친화형 그런가 보다. 장수명 주택이 이제 작년에 신설된 건데요. 내구성을 갖추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해야지만 부시고 새로 안 짓고 오래 쓰거든요. 자, 공공택지 나왔죠? 예,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밑에 공공사업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6번에 보시면은요. 수용 방식과 혼용 방식 나오죠? 옆에다가 환지 방식 X. 7번에 보면 수용 방식하고 혼용 방식 나오거든요. 7번 옆에다가 환지 방식 X.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6번이나 7번에서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거는 공공택지가 아니야. 환지 방식은 조성됐을 때 공공택지가 안 돼요. 예. 6번하고 7번 그 두 개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25번에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리모델링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번 대수선. 2번처럼 가로가 많을 때는요. 가로를 빼고 한 번 읽고 가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야 돼. 일단 가로 빼고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로부터 15년 밑에 쭉 내려와서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다. 이때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 증축할 수 있다. 이제 가로를 넣어서 보면 15년인데 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 중 조례로 정하면 그 연수로 하고 저기 보시면 30% 이내라고 했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위에 따른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소 자 가로 치세요. 15% 가로 채우기 문제에 나와요. 15% 이내에서 다음 페이지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하고 수직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밑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번이 시험 문제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 가능, 수직 증축.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법에서 구조도 보유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라고 그랬는데 대통령령에서 보니까 구조도 보유 외에는 다른 요건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똑같아 법하고 대통령령이 구조도 보유예요. 예. 구조도가 있어야지만 수직 증축해도 이게 안 무너진다는 확인이 돼야지만 수직 증축이 가능해요. 구조도 없는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분실되거나. 그래서 26번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가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고 입주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조문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씩 보시고요.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를 말하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일단 우리 세 문제 맞췄어요. 총칙이니까 세 문제 맞췄습니다. 이제 네 문제 남았어요. 자, 주택 건설 파트는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